딸의 결혼식, 축복의 순간은 단 30분 만에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앞에서 모든 게 무너지고 사위라 믿었던 그 집안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그대로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늦가을 어느 날 오후,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1살 딸 지연이 드디어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소식에 63살 순자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죠.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후 순자의 유일한 바람은 딸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엄마, 준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무역회사에 다니고 성격도 차분하고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지연의 환한 얼굴을 보니 순자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옆에 앉은 35살 아들 민수는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은행원인 민수는 늘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상견례에서 너무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행동해라. 알았어요, 오빠. 그런데 오빠도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준혁 씨 가족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이래. 민수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순자는 두 남매의 대화를 들으며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장소인 한식당에 도착하자 신랑 측 가족이 이미 와 있었어요. 신랑 준혁은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신랑 어머니는 소박한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랑 아버지도 함께 자리했는데 과묵한 인상이었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형편이 넉넉지 못해 이렇게 조촐하게만 준비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신랑 어머니의 말에 순자는 오히려 호감이 갔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겸손한 태도가 귀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어머니, 지연이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를 만나게 되어 저희 준혁이가 복이 많네요. 중매를 선 동네 박순옥 이모님도 자리에 함께했어요. 67살 순옥 이모님은 순자보다 4살 많은 동네 선배였죠. 순자네 집이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순자 씨, 이번 인연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준혁 씨네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쁘지 않은 집안이더라고요. 순옥 이모님의 말투가 평소와 달리 약간 머뭇거리는 것 같았지만 순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신중하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순옥 이모님이 오랜 이웃인데 설마 이상한 집안을 소개하겠느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신랑 준혁은 지연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순자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거든요. 지연 씨, 이 음식 드셔보세요. 여기 갈비찜이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준혁 씨도 이거 드셔봐요. 두 사람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에 양가 부모들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순자는 이런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식사가 한창일 때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준혁 씨, 직장이 어디라고 하셨죠? 민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자리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신랑 준혁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무역회사입니다.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주로 동남아 쪽 거래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
중소기업이라 잘 모르실 겁니다. 금빛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민수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며 준혁을 지켜봤어요.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기업 서류를 검토해온 민수였기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죠. 회사 주소는 어디쯤인가요? 제가 은행에 다니다 보니 그쪽 업체들을 좀 알거든요. 강남 쪽인데요. 정확한 주소는 지금 명함이 없어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준혁의 대답이 미묘하게 얼버무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민수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순자는 민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스러웠어요. 좋은 자리에서 왜 저렇게 캐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신랑 측 가족들의 표정이 불편해 보이는 게 역력했습니다. 민수야, 음식이나 더 먹어라. 식사 중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꾸나. 순자가 민수의 말을 끊자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준혁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쥔 채 민수는 참고 있었죠. 신랑 어머니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신혼집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준혁이 월급으로는 전세금을 모으기가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도 최대한 보태겠습니다만. 신랑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전세금이라면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순자는 마음을 굳혔어요. 어머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니 걱정 마세요. 우리 지연이 새 출발하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도와줘야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순자는 5년 전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있었기에 딸의 결혼 자금으로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전세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민수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죠. 글쎄요. 2천만 원 정도면 괜찮은 곳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계약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알아보고 계약하겠습니다. 어머니께 번거롭게 해드리긴 싫거든요. 신랑 어머니의 대답에 민수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전세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신랑 측에서 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순자가 또 눈치를 주는 바람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그 정도는 믿고 맡기는 거지.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어머니, 됐어, 민수야.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신랑 가족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순옥 이모님도 자리를 떠나며 순자에게 말했죠. 순자 씨, 결혼 준비 잘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순옥 이모님의 표정이 왠지 불편해 보였지만 순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뭔가 이상해요. 준혁 씨 말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회사 주소도 정확히 못 말하고 전세 계약도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고. 민수야,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첫 만남인데 너가 너무 심하게 캐묻지 않았니? 신랑 측 가족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 하지만 어머니,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느낌이 오거든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그만해라, 민수야. 지연이가 좋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해. 순옥 언니도 괜찮은 집안이라고 했잖니. 순자는 민수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딸의 행복한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체면도 있고 이미 좋게 진행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준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정말 아껴주거든요. 오빠가 너무 예민하게 구신 거 아니에요? 지연아, 나는 너의 오빠로서 걱정되는 거야. 결혼은 신중해야 해. 알아요, 오빠. 하지만 전 준혁 씨를 믿어요. 그리고 순옥 이모님이 소개해 주신 분인데 설마 문제가 있겠어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의심의 조각들이 자꾸만 떠올랐죠. 회사 주소를 얼버무린 것, 전세 계약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 그리고 준혁의 눈빛이 순간순간 흔들리던 모습.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수의 말이 자꾸 신경 쓰였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옥 언니가 소개한 집안인데 설마 문제가 있겠느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5년 동안 혼자 딸을 키워온 순자로서는 이제 딸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는 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어요. 그 작은 의심의 조각들이 곧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운명이라는 것도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순자의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혼수 준비, 예식장 예약, 하객 명단 작성까지 행복한 분주함이었죠. 엄마, 이 이불 세트 어때요? 신혼집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지연은 카탈로그를 펼쳐 보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순자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지연아. 너가 좋으면 다 좋은 거지. 이것도 보자. 이식기 세트도 괜찮네. 엄마,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딸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너가 새 살림 시작하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되잖니. 순자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생각하며 마음이 든든했어요. 딸의 행복한 출발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써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틀 후 신랑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신혼집 관련해서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니. 언제 어디서 뵐까요? 내일 오전에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위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오전 순자는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신랑 어머니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신랑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였어요. 어머니, 신혼집을 알아봤는데요. 이 집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전세금이 2천만 원입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어요. 주소와 간단한 집 정보가 적혀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약서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직접 보셨어요? 네, 저희가 다녀왔어요. 깨끗하고 신혼부부가 살기 딱 좋더라고요. 위치도 준혁이 회사 근처라 출퇴근하기 편하고요. 그럼 계약은 언제 하시려고요? 그게 어머니, 집주인이 급하게 세입자를 구하고 있어서요. 이번 주 안에 계약금을 넣어야 한대요. 일주일만 지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갑자기 서두르는 느낌에 약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좋은 집을 놓칠까봐 걱정도 되었죠. 계약금이 얼마예요?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잔금 1,500만 원은 다음 주까지 입금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집을 직접 보고 계약하는 게 어떨까요? 사실은요. 신랑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집주인이 외국에 나가 계셔서 지금 당장은 직접 계약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리로 계약하고 등기는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한대요. 순자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신랑 어머니의 간곡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사돈, 저희도 정말 미안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부탁드리게 되어서요. 준혁이가 결혼 후에 꼭 갚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지연이 새 출발하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럼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신랑 어머니는 메모지에 계좌번호를 적어 건넸어요. 순자는 그 메모지를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신혼집 계약하려고 하는데 너가 은행 일 끝나고 집에 오면 같이 얘기 좀 하자.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신혼집 전세금을 이번 주 안에 보내야 한대. 좋은 집인데 놓칠까봐 걱정이야. 어머니, 계약서는 확인하셨어요? 그게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사돈이 대리로 계약한대.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거 이상한데요. 제가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녁 무렵 민수가 집에 도착했어요. 순자는 신랑 어머니한테 받은 서류를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건 계약서가 아니에요. 그냥 메모 수준이에요. 주소도 제대로 안 적혀 있고 집주인 정보도 없어요. 그래도 신랑 어머니가 직접 집을 보고 왔다잖니. 어머니,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사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전세 사기 수법이 딱 이래요. 급하게 서두르고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돈부터 요구하고. 민수야, 그렇게 의심하지 마. 우리 지연이 시댁이 될 분들인데. 어머니, 제가 내일 그 주소 가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그때까지 돈 보내지 마세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신랑 어머니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집주인이 오늘까지 계약금을 안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긴대요. 정말 급합니다. 부탁드려요. 순자는 망설였어요. 민수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좋은 집을 놓치면 어쩌나 싶었죠. 무엇보다 신랑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보내드릴게요. 순자는 민수 몰래 은행에 갔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 통장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하고 신랑 어머니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순자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잘하는 거겠지? 우리 지연이 행복하게 해주려면.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왔을 때 순자는 이미 송금을 끝낸 후였어요. 어머니, 제가 그 주소 가봤는데요.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전세로 나온 집도 아니고요. 뭐라고?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돈 보내신 거 아니죠? 순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어머니, 설마.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급하게 생각했나 봐.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신랑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랑 어머니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잘못된 거 맞니?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은행원으로서의 직감이 불길한 예감을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신랑 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해왔는데 이번엔 혼수를 미리 신랑 집으로 보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신혼집 계약이 완료됐는데요. 집이 지금 비어 있으니 혼수를 미리 들여놓으면 어떨까요? 그럼 결혼식 후에 바로 입주할 수 있잖아요. 순자는 이미 2천만 원을 보낸 상황이라 거절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혼수까지 거부하면 신랑 측을 의심한다는 뜻이 될 것 같았죠. 네. 그럼 혼수 배달할 때 주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순자는 준비해둔 이불, 식기, 가전제품 등을 포장했어요. 지연도 신이 나서 혼수 정리를 도왔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결혼하는구나 실감나요. 우리 새 집에 이 예쁜 이불 깔고 준혁 씨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순자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렀어요. 민수의 경고가 자꾸 떠올랐지만 이미 돈을 보낸 마당에 뒤늦게 의심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죠. 혼수 배달 트럭이 출발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우리 지연이 행복하게 해주려면 이 정도는. 순자는 몰랐어요. 그 혼수들이 전세금과 함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3주 후 결혼식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토요일 오후, 순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6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딸의 결혼식이라는 생각에 피로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연아, 메이크업 잘 받았니? 정말 예쁘구나. 엄마, 떨려요. 진짜 제가 오늘 결혼하는 거 맞죠? 지연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순자는 딸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지연이 정말 공주 같구나.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엄마, 울지 마세요. 화장 다 지워져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했어요. 친척들,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모두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이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야, 우리 지연이 결혼한다면서? 어디 있어? 60살 영희 아줌마였어요. 순자의 20년 지기 이웃이자 친구였죠. 영희 아줌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큼지막한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와줘서 고마워. 지연이는 지금 대기실에 있어. 어머, 나도 빨리 가서 봐야겠다.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예쁠까? 영희 아줌마는 신이 나서 대기실로 향했어요. 순자는 친구가 와준 게 든든했습니다. 민수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하객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신랑 측 하객석을 보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신랑 측 하객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래, 혹시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 보지.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민수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예식 시작 30분 전인데도 신랑 측 하객석은 반도 차지 않았거든요. 신랑 어머니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쪽 하객이 적어서 죄송해요. 친척들이 대부분 지방에 계셔서. 괜찮아요, 사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순자도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아무리 지방에 산다 해도 아들 결혼식에 이렇게 적게 올 수 있을까? 예식 시작 10분 전 신부 대기실에서 영희 아줌마가 나왔어요. 순자에게 다가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순자야, 나 좀 이상한 거 봤는데. 왜? 무슨 일이야? 신랑 어머니가 뒷방에서 봉투들을 정리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양쪽 봉투를 다 합쳐서 세고 있는 거야. 양쪽 봉투? 그게 무슨 말이야? 보통은 신랑 측 축의금, 신부 측 축의금 따로 챙기잖아. 근데 신랑 어머니가 다 합쳐서 큰 가방에 넣고 있더라고. 참 수상하네. 순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야,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나중에 나눠서 정리하려고. 글쎄,
내가 결혼식을 많이 가봤는데 저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 그리고 신랑 어머니 표정이 뭔가 급하더라고. 계속 손목시계를 보면서 봉투를 세고 있었어. 영희 아줌마의 말에 순자는 불안감이 커졌지만 곧 예식이 시작될 시간이라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오후 2시 드디어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고 지연이 순자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순자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잘 될 거야. 우리 지연이 행복할 거야. 신랑 준혁은 단 위에서 미소를 지으며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자 주례 선생님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예식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신랑 측 하객석이 너무 비어 있었고 영희 아줌마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민수는 예식장 뒤쪽에 서서 신랑 측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신랑 어머니는 예식 중간에 자리를 뜨더니 뒷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은행원 특유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랑 아버지도 자리에 없었어요. 주례 말씀이 끝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순서가 되었을 때 신랑 아버지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영희 아줌마가 순자 옆에서 속삭였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어요. 양가 가족들이 단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모두들 웃고 있었지만 순자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자, 이제 신랑 신부만 찍겠습니다. 사진사의 말에 양가 부모들이 단에서 내려왔어요. 순자는 민수를 찾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니? 어머니, 여기요. 민수가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신랑 어머니가 큰 가방을 들고 예식장 밖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차에 실더라고요. 그게 축의금 가방 아닐까? 어머니, 보통은 예식 다 끝나고 정리하잖아요. 근데 사진 촬영도 안 끝났는데 벌써 가방을 차에 실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희 아줌마의 말, 민수의 말이 겹쳐지면서 불길한 예감이 커졌습니다. 그때 영희 아줌마가 다시 다가왔어요. 순자야, 나 신랑 어머니한테 인사하려고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 어디 가셨어? 잠깐 볼 일이 있으신가 봐. 볼 일? 지금 사진 찍고 있는데? 이상하네. 영희 아줌마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사진 촬영이 계속되는 동안 순자는 신랑 측 가족들을 찾아봤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다시 돌아왔지만 손에 들고 있던 큰 가방은 없었어요. 신랑 아버지도 계속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양가 친척분들 모두 올라와 주세요. 사진사의 말에 하객들이 단 위로 올라갔어요. 신부 측은 사람들이 많아 빽빽했지만 신랑 측은 겨우 서너 명밖에 없었습니다. 신랑 측 친척분들 더 안 계세요? 사진사가 물었지만 신랑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다예요. 저희 친척이 많지 않아서. 사진 촬영이 끝나고 하객들은 식사를 하러 이동했어요. 순자는 지연을 찾아 대기실로 갔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엄마, 저 너무 행복해요. 근데 좀 피곤하긴 해요. 그래, 잠깐 쉬어라. 곧 피로 연장으로 가야 하니까. 순자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자신의 불안감을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민수가 대기실 밖에서 순자를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만 나와보세요. 순자가 나가자 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신랑 측 차량 번호를 확인했는데요. 렌터카예요.
렌터카면 어때서? 어머니, 결혼식에 렌터카를 타고 오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신랑 어머니가 축의금 가방을 실은 차도 렌터카고요. 순자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민수의 말이 하나하나 맞는 것 같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지연이 결혼식이야. 제발 이런 말 하지 마. 나중에 얘기하자. 순자는 민수의 말을 끊고 다시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아줌마가 대기실 문을 두드렸어요. 순자야, 나 먼저 간다. 지연이한테 잘 전해줘. 그래, 영희야. 와줘서 고마워. 순자야. 영희 아줌마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말해. 내가 도와줄게. 알았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식장 밖으로 나온 영희 아줌마는 주차장을 지나치다 신랑 어머니가 렌터카 트럭에 짐을 싣는 모습을 봤어요. 큰 가방 2개와 박스 몇 개. 영희 아줌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게 뭐지? 결혼식 끝나지도 않았는데 짐을 싣고 있어? 영희 아줌마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예식장 안에서는 신랑 신부가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신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순자는 몰랐습니다. 30분 후 이 모든 행복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신랑 신부는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걷고 있었어요. 지연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순자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식이 끝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예식장 입구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어요. 한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30살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엔 분노가 가득했어요. 잠깐만요. 다들 잠깐만요. 여자의 외침에 피로 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신랑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 여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신랑을 가리켰습니다. 저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전세금 2천만 원을 줬는데 결혼식 당일 날 사라졌어요. 피로 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지연은 얼어붙은 채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신랑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뒤로 물러서기만 했죠.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수가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낯선 여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 사람 진짜 이름도 이준혁이 아니에요. 가짜 신분증으로 저한테 접근했어요. 회사도 다 거짓말이고요.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어머, 저 남자 나도 본 적 있어. 한 중년 여성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난달 강남 쪽 예식장에서 봤어요. 그때도 결혼식 하더라고요. 신부가 지금 저 아가씨랑 다른 사람이었는데. 뭐라고요? 지난달에도 결혼식을? 또 다른 하객이 소리쳤어요. 맞아요. 나도 봤어요. 3달 전에 우리 조카 결혼식 갔다가 옆 예식장에서 저 남자 봤어요. 하객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피로 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랑 준혁은 뒤로 물러서며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얼굴엔 당황과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당신 어디 가요? 저 사람 말이 거짓말이죠? 그렇죠? 지연이 신랑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준혁은 지연의 손을 뿌리쳤어요. 미안해. 그 짧은 말만 남기고 준혁은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잡아요. 도망가요. 민수가 소리치며 쫓아갔지만 준혁은 이미 예식장 밖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렌터카에 올라타더니 빠져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랑 아버지도 뒷문으로 황급히 사라졌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순자가 달려가 딸을 불렀지만 지연은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신랑이 사라진 출구만 바라보고 있었죠. 안 돼. 이럴 리 없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순자가 딸을 끌어안으려는 순간 지연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지연아. 지연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순자의 비명이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우리 딸이. 하객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누군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돌아와 쓰러진 지연을 살폈어요. 지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감긴 채였습니다. 지연아, 정신 차려. 지연아. 민수가 여동생을 흔들었지만 지연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낯선 여자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요. 진작 알았더라면. 순자는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당신도 당했다는 거예요? 네. 3달 전에요. 저도 똑같이 결혼한다고 해서 전세금을 줬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혼자 예식장에 남겨졌죠. 신랑은 사라지고 전화도 안 받고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 결혼정보 사이트에서 저 사람 사진을 봤어요. 다른 이름으로 또 결혼 준비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누군가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순자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신랑 어머니가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큰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향하고 있었죠. 민수가 그걸 눈치채고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어디 가세요? 하지만 신랑 어머니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뛰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쫓아갔지만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차에 올라타더니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신랑 어머니도 도망갔어요. 민수의 외침에 순자는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와 지연을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순자는 비틀거리며 구급차에 올랐어요. 민수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기 직전 순자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피로 연장에 남아있는 하객들, 어수선한 분위기, 그리고 버려진 웨딩 부케.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악몽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순자는 의식을 잃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민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번갈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민수의 머릿속은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지연을 응급실로 옮겼어요. 순자와 민수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분은 극심한 심리적 충격으로 실신하신 겁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곧 깨어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자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조금 후 지연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얀 환자복을 입은 지연의 모습은 1시간 전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서였습니다. 여보세요. 결혼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도망갔어요. 민수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지연은 결혼했어요. 그리고 오후 2시 30분 지연은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결혼도 아니었죠. 모든 게 거짓이었으니까요. 전세금 2천만 원, 혼수, 축의금,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 딸의 상처받은 마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부터 지연은 자신의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물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순자는 문 앞에 서서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밥 좀 먹어라. 응? 대답은 없었어요. 가끔 낮게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흐린 하늘 아래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의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지연이는요? 아직도 방에만 있어.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민수는 한숨을 쉬며 넥타이를 풀었어요. 그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경찰서 다녀왔어요. 신고 접수하고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 수사를 시작한대요.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경찰 말로는 비슷한 수법의 신고가 7건이나 접수됐대요. 다 같은 방식이에요. 결혼 약속하고 전세금 받아서 사라지고.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7건이나? 네, 피해 금액만 합쳐도 억 단위래요. 완전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대요. 순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들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참담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뭐라고 했는지 차마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미 돈을 빼돌린 지 오래되어서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말을. 어머니, 일단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민수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2천만 원. 남편이 남긴 보험금의 전부였어요. 그 돈으로 딸의 행복한 출발을 도와주려 했는데 이제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상처받은 딸뿐이었습니다. 엄마 잘못이야. 내가 민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지연이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서 의심스러운 걸 못 본 척했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지연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그쪽을 돌아봤어요. 지연이 문 밖으로 나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4, 5일 동안 울기만 한 흔적이 역력했죠. 지연아. 순자가 일어서며 딸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지연은 순자를 피해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엄마, 돈은 얼마나 날렸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지연아,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얼마나 날렸냐고요. 지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자는 움찔했어요. 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전세금 2천만 원, 혼수 약 500만 원어치, 그리고 축의금까지. 지연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 합치면 3천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가 다 날린 거예요. 제 눈이 멀어서 제가 바보같이. 지연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순자가 딸 옆에 앉으며 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오빠가 그렇게 의심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저는 그냥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바보처럼. 지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 어떡해요. 회사는 어떻게 가요. 사람들이 다 알 텐데. 결혼식 당일날 신랑한테 버림받았다고. 순자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지연은 어머니 품에 안긴 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너무 창피해요. 너무 억울하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전 그냥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지연아, 울어. 많이 울어. 엄마가 여기 있어. 순자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전 이제 결혼 안 할래요. 평생 혼자 살 거예요. 지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에요. 전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또 이런 일 당할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저 사람들을 꼭 잡을 거야.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어. 너가 당한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오빠,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돈도 안 돌아올 거고 제 상처도 안 나을 텐데. 그래도 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해. 너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어. 7명이나. 지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7명이요? 응. 다들 너처럼 당했어. 똑같은 수법으로. 지연의 눈에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였어요. 저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아마 더 있을 거야. 신고 안 한 사람들까지 하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게 이상하게도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 나쁜 사람들이네요. 맞아. 그래서 오빠가 끝까지 쫓을 거야. 반드시 잡아서 벌 받게 할 거야. 순자는 두 남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딸이 자책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민수야, 그런데 진짜 잡을 수 있을까? 이미 도망간 지 며칠이나 됐는데. 어머니, 요즘 세상에 완벽하게 숨을 순 없어요. 계좌 추적하고 CCTV 확인하고 방법은 있어요. 민수는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런 사기꾼들은 이미 돈을 빼돌리고 신분을 바꿔서 도망갈 준비를 다 해놓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희망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급히 저녁을 차렸어요. 지연아, 많이 먹어라.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었잖니. 네, 엄마. 지연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몇 술 떠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입맛이 없어요. 괜찮아, 지연아. 천천히 먹어. 민수가 말했어요. 지연아, 내일부터 회사 나갈 수 있겠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봐요? 회사 사람들한테 미리 말해둘까? 내가 전화해서. 아니요, 오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지연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순자와 민수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제 말 들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요. 민수야, 너도 너 잘못 아니야.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각자 자책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꼭 너한테 행복을 찾아줄게.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막하고 답답할 뿐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집안의 무거운 공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넘도록 민수는 신랑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민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은행 시스템을 뒤졌어요. 은행원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했죠. 대성무역. 민수는 신랑이 말했던 회사 이름을 검색했어요. 하지만 그런 이름의 회사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역시 거짓이었어. 민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다음은 신랑이 알려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주소였는데 실제로 가보니 그 건물에는 무역회사가 아닌 음식점들만 있었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구나. 민수는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거짓말의 목록이 점점 길어졌어요. 신랑 어머니가 알려준 전세 주소도 확인했어요. 민수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이 집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전세 계약이 되어 있네. 등기부등본에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신랑 측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죠. 완전히 사기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신랑의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죠. 이준혁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 조회 부탁드립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민수는 상견례 때 들었던 생년월일을 말했어요. 직원이 시스템을 검색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그 이름과 생년월일로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럼 다른 주소로는요? 아니요. 아예 그런 사람이 없어요. 혹시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잘못 아시는 거 아닌가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름 자체가 가짜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힘없이 동사무소를 나왔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민수는 느끼지 못했어요. 이름도 가짜, 직장도 가짜, 집도 가짓. 대체 뭐가 진짜였던 거야?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거실 테이블에 조사한 내용을 펼쳐놓았어요. 순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뭘 그렇게 많이 조사했니? 어머니, 보세요. 이게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민수는 노트를 펼쳤어요. 첫째, 대성무역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안 되어 있어요. 둘째, 신랑이 말한 회사 주소는 음식점 건물이었습니다. 무역회사는 없었어요. 셋째, 전세 주소로 알려준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은 그 집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넷째, 이준혁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입니다. 그 이름과 생년월일로 등록된 사람이 없어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진짜 이름도 모른다는 거야? 네, 어머니. 우리가 아는 건 전부 거짓이었어요. 얼굴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꾸며낸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며칠 전부터 지연은 조금씩 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오빠, 무슨 얘기예요? 지연아. 민수는 망설였어요. 이 사실을 지연에게 말해야 할지. 말해줘요, 오빠. 전 알아야 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고 조사 내용을 설명했어요. 지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군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네요. 지연아. 괜찮아요, 엄마.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을 거라는 거.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근데 오빠, 그 사람들 못 잡아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왜요? 저 사람들은 이미 이런 걸 여러 번 한 전문가들이야.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신분을 바꾸고 완전히 준비된 범죄였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우리 돈은 영영 못 찾는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돈은 이제 포기하자. 중요한 건 지연이가 다시 일어서는 거야. 엄마.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욕심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도 너무 순진했어요. 모녀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민수는 두 사람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해.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순 없어. 다음 날 민수는 영희 아줌마 집을 찾아갔어요. 결혼식 당일 영희 아줌마가 수상한 점들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영희 아주머니, 혹시 그날 더 보신 거 없으세요? 민수, 앉아라.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 영희 아줌마는 민수를 안으로 들였어요. 나 그날 주차장에서 신랑 어머니가 렌터카 트럭에 짐 싣는 거 봤어. 큰 가방이랑 박스들. 큰 가방이요? 응. 아마 축의금 가방인 것 같았어. 그리고 박스들은 혹시 혼수품 아닐까?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혼수품까지? 그래. 나도 이상해서 차 번호를 적어뒀어. 여기 있어. 영희 아줌마는 메모지를 건넸어요. 거기엔 렌터카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경찰한테 전달할게요. 민수야, 어머니랑 지연이는 좀 어때? 힘들어하세요. 특히 지연이가. 그래.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참 나쁜 놈들이야. 영희 아줌마의 눈에 분노가 어렸어요. 아주머니, 혹시 순옥 이모님 연락처 아세요? 순옥이? 왜? 중매를 서신 분이잖아요. 혹시 신랑 측에 대해 아는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영희 아줌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민수야, 사실 순옥이도 이상해. 결혼식 당일날 얼굴이 안 좋더라고. 뭔가 불편해 보였어. 그랬어요? 응.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바로 사라졌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옥 이모님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 순옥 이모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알았어. 근데 민수야, 조심해. 순옥이가 혹시 저 사람들이랑 한패일 수도 있어. 네, 조심할게요. 민수는 영희 아줌마 집을 나와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손에는 렌터카 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를 만났어요. 형사님, 새로운 단서를 찾았습니다. 민수는 렌터카 번호와 조사한 내용들을 전달했어요. 형사는 진지하게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렌터카 회사에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씨, 중매인 박순옥 씨도 참고인 조사 대상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근데 김민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세요. 물론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니 공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잡는다. 지연이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민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노트를 펼쳐놓고 또다시 조사를 계속했어요. 신랑의 휴대폰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예식장 CCTV 요청. 한 주가 넘도록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지나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경찰이 신랑 휴대폰 기록을 확보했대요. 제가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저녁 무렵 민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지연이도 나와봐요. 지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요즘 지연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얼굴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앉아. 경찰이 신랑 휴대폰 통화 기록을 조회했어. 민수는 프린트된 통화 기록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여기 봐. 결혼식 한 달 전부터 통화 기록인데 순자와 지연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수많은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번호들이 뭐예요? 지연이 물었어요. 대부분은 미확인 번호야. 근데 여기 이 번호들을 봐. 민수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번호는 저장된 이름이 수진이야. 통화 시간이 결혼 준비 기간 내내 계속 있어. 수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 번호는 미영, 이 번호는 혜진. 여자 이름이 5개나 저장되어 있어.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불륜이라는 거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경찰 말로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지연의 반응이 걱정되었거든요. 말해봐, 오빠. 전 괜찮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경찰이 이 번호들을 역추적했는데 전부 다 우리처럼 결혼 사기 피해자들이래. 순자와 지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뭐라고? 수진 씨는 3달 전에 당했고 미영 씨는 반년 전, 혜진 씨는 작년에 당했대. 전부 다 똑같은 수법으로.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 말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응. 경찰이 확인한 것만 5명이야. 그리고 신고 안 한 사람들까지 하면 더 많을 거래.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 민수는 서류를 넘겼어요. 여기 더 있어요. 예식장 예약 기록도 확보했는데 작년 한 해만 해도 7번이나 결혼식을 올렸대. 7번? 지연은 소파 등받이에 기댔어요. 현기증이 났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8번째였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7번, 7명의 여자를 똑같이 속였다는 거죠? 지연아, 그 사람은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어요. 평생 함께 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 연기였다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오빠, 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근데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텐 저도 그 전 사람들도 그냥 돈이었던 거예요. 지연아, 진정해. 순자가 딸을 달래려 했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전 완전히 바보였어요. 오빠가 그렇게 의심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사람만 믿었어요.
지연은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평소에 착한 지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연아. 순자가 놀라 소리쳤지만 지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전 너무 화가 나요. 그 사람들이 너무 밉고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지연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자책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5명도 아니고 7명을. 아니, 저까지 하면 8명을. 민수는 지연 옆에 앉았어요. 지연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나쁜 거지. 알아요, 오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지연은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순자도 딸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빠, 저 신고할래요. 응? 경찰서 가서 제 진술서 쓸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만나고 싶어요. 민수는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방에서 나오지 않던 지연이 이제는 직접 나서겠다고 하다니. 지연아, 정말 괜찮겠어?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지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오빠 말대로 다른 피해자들도 있잖아요. 저만 이렇게 숨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속일 거예요. 순자는 딸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책과 수치심에 빠져 있던 지연이 이제는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같이 갈게. 엄마, 우리 함께 가자. 저 나쁜 사람들 꼭 잡아야지. 순자의 목소리에도 결기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경찰서 가자. 제가 담당 형사한테 미리 연락해 둘게요. 그날 밤 지연은 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데이트, 프러포즈, 결혼 준비,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나중에 진술서에 쓰기 위해서였죠. 노트에 글을 쓰면서 지연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준혁이라는 이름도 가짜였지. 그럼 그 사람 진짜 이름은 뭘까? 나이는? 고향은? 가족은? 지연은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혼까지 하려 했던 사람인데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선 한 가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 이제 알았어. 나한테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분노야. 그리고 그 분노로 저 사람들을 꼭 잡아야 해. 지연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지연의 마음속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순자와 민수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우리 지연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네, 어머니. 좋은 신호예요. 자책에서 벗어나 싸우려는 거니까요. 그래. 엄마로서 딸이 이렇게 강해지는 게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아프구나. 어머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경찰도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저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순자네 가족은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아있지 않겠다는 것. 며칠 더 지나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중매를 섰던 순옥 언니를 만나봐야겠다고. 새해가 밝았지만 순자네 집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지연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순자도 함께 가려 했지만 지연이 말렸어요. 엄마, 저랑 오빠만 갈게요.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지연아, 엄마도 같이.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제가 할 수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면서도 대견스러웠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맞이했습니다. 김민수 씨, 박지연 씨,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에 앉자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박지연 씨, 오늘은 피해 진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처음 만난 경위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지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가 적어온 게 있는데요. 이거 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연은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은 작년 10월 초였어요. 박순옥 씨가 소개해 주셨고 지연의 진술은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첫 만남, 데이트, 프러포즈, 결혼 준비, 전세금 요구, 그리고 결혼식 날의 충격. 모든 걸 말하는 동안 지연은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게 사실만 전달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후 30분쯤 지났을 때 낯선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분도 피해자라고 하셨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네, 그분은 수진 씨입니다. 3달 전에 피해를 입으셨죠. 혹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연의 질문에 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피해자 보호 때문에 함부로 연락처를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본인이 동의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진술이 끝나고 민수와 지연은 경찰서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지연아, 괜찮아? 응, 오빠. 생각보다 괜찮아. 오히려 말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해 첫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 형사가 나왔어요. 박지연 씨, 수진 씨가 통화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전화 받으시겠어요? 네. 형사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결혼식 날 난입했던 사람이에요.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저도 진작 신고했어야 했는데 너무 창피해서 미루다가 그러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 사람 사진을 봤어요. 또 다른 이름으로 결혼 준비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갔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예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전세금 2천만 원 주고 결혼식 당일날 혼자 남겨졌어요. 신랑은 사라지고 모든 게 거짓이었죠. 저도요. 저도 똑같아요.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함께 울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위로였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 말했어요. 지연 씨, 저희끼리 만나는 게 어떨까요?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어요. 경찰이 연락처 알려줬는데 다들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처음엔 창피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숨어 있으면 저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을 속일 거예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전 이제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번 주말에 만날까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네, 좋아요. 꼭 만나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민수를 돌아봤어요. 오빠,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처음엔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지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자책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지연은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들어서자 이미 4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지연 씨죠? 저 수진이에요. 한 여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결혼식 날 예식장에 난입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기는 미영 씨, 혜진 씨, 그리고 소라 씨예요. 다들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에요. 5명의 여자는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년 전에 당했어요. 전세금 1,500만 원. 저는 작년 봄이었어요. 2천만 원이랑 혼수까지. 한 명 한 명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어요. 모두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중매나 소개팅으로 만나고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전세금을 요구하고 결혼식 당일이나 직전에 사라지는. 저도 처음엔 너무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가족들한테도 숨기고 혼자 끙끙 앓았죠. 근데 경찰한테 신고하고 나서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다고, 바보 같았다고. 소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보니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 힘을 합치면 어떨까요? 수진이 말했어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끼리도 정보 공유하고 그리고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연대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미영이 동의했어요. 저는 이미 경찰한테 제 진술서 제출했어요. 지연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요. 그리고 오빠가 증거도 많이 모았어요. 그럼 우리 연락처 공유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5명의 여자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연대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순자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다른 피해자들 만났어요. 그래, 어땠니? 순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며칠 전 순옥 언니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지연아, 순옥 언니한테서 편지 왔었어.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순자는 편지를 펼쳤어요. 순자야, 정말 미안해. 나도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그 사람들이 중매비로 5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난 그게 사기인 줄 몰랐어.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정말 미안해. 라고 쓰여 있더라. 지연은 편지를 들여다봤어요.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다. 순옥 언니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한테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 순자는 편지를 다시 접었어요. 경찰이 순옥 언니도 조사한대. 중매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다들 저랑 똑같았어요. 전세금 빼앗기고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속았고,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엄마,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싸우기로 했어요. 순자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정말 대견해. 우리 딸 많이 강해졌구나. 엄마도 도와줄게.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어요. 이제 순옥 언니를 만나야 한다고. 중매를 섰던 순옥 언니가 정말 모르고 한 일인지 아니면 신랑 측과 공모한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났어요. 경찰은 렌터카 회사, 예식장 CCTV,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랑 어머니를 검거했어요. 신랑은 아직 도주 중이었지만 공범인 어머니만이라도 잡은 거였죠. 2월 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순자, 민수, 지연은 이른 아침부터 법정으로 향했어요. 영희 아줌마도 함께했습니다. 순자야, 긴장되지? 응, 떨려. 저 사람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수진, 미영, 혜진, 소라. 지연과 눈이 마주치자 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인석에 신랑 어머니가 앉았습니다. 결혼식 때와는 달리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표정만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영숙은 아들 박철민 및 남편 박상철과 공모하여 작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8명의 여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2억 3천만 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중매인을 매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허위 신분과 직장으로 신뢰를 얻은 후 전세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나 직전에 피해자를 버리고 도주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어요. 먼저 위조 신분증입니다. 피고인의 아들은 이준혁, 김태호, 박성민 등 5개의 가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화면에 위조 신분증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같은 얼굴이지만 이름은 모두 달랐습니다. 순자는 그 얼굴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다음은 가짜 전세계약서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전세계약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계좌 이체 내역, 예식장 예약 기록, 렌터카 대여 내역. 신랑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뻔뻔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피고인, 변명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신랑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가 직접 사기를 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피고인은 축의금을 직접 챙기고 혼수품을 가져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모 행위입니다. 검사가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그건 아들이 빚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신랑 어머니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럼 피해자 증인을 신청합니다. 검사의 말에 수진이 증인석으로 나갔어요. 증인은 작년 10월에 피해를 입으셨죠? 네, 맞습니다. 수진은 차분하게 자신의 피해 경위를 진술했어요. 전세금 2천만 원을 주고 결혼식 당일날 혼자 예식장에 남겨졌던 일. 증인석에서 피고인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수진의 증언이 끝나고 미영이 증인석에 섰어요. 그 다음은 혜진, 소라. 한 명 한 명 피해자들이 증언할 때마다 신랑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 뻔뻔함은 사라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증인 박지연 씨 나와주십시오. 지연의 차례였어요. 순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연아, 할 수 있지? 네, 엄마. 괜찮아요. 지연은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선서를 하고 지연은 신랑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증인은 작년 11월에 결혼식을 올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매로 신랑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상냥하고 저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랑 어머니께서 전세금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주셨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혼수도 미리 신랑 집으로 보냈습니다. 약 500만 원어치였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축의금까지 피고인이 가져가셨죠. 결혼식 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결혼식 후 30분쯤 지났을 때 다른 피해자분이 나타나셨어요. 신랑이 사기꾼이라고. 그리고 신랑은 도망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어요. 증인께서는 이 사건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금전적으론 3천만 원 가까이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건 제 마음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알아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렇게 법정에 서서 진실을 말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지연은 신랑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피고인께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나요? 신랑 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더 이상 뻔뻔한 표정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지연이 자리로 돌아오자 다른 피해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순자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지연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들이 빚 때문에 힘들어해서 한두 번만 하자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커질 줄은. 변명 그만하십시오.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과 공범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악용하여 여러 여성의 인생을 망친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어요.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김영숙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공범 박철민은 현재 도주 중이나 검거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피해자들은 복도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네.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겼어요. 5명의 여자는 서로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순자와 민수, 영희 아줌마도 함께 기뻐했어요. 지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끝난 거죠? 응, 끝났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법원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4월 초, 순자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집 안 가득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쾌함이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지연이 걸레를 들고 나왔어요. 요즘 지연은 예전의 밝은 모습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연아, 너 오늘 회사 안 가? 오늘 오후 휴가 냈어요.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순자는 딸의 말에 뭉클해졌어요. 지난 몇 달간 모녀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엄마표 김치찌개요. 그거 먹으면서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함께 주방으로 갔어요. 순자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지연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피해자 모임 있어요. 그래, 자주 만나는구나. 네,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요. 서로 안부도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나누고. 지연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말했어요. 수진 언니는 요즘 상담사 공부하고 있대요. 나중에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 참 기특하네. 미영 언니는 새로운 직장 구했고요. 혜진 언니는 여행 다니면서 마음 추스르고 있대요. 소라 언니는 새로운 사람 만났대요. 어머, 정말? 순자는 놀라며 손을 멈췄어요. 네, 다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죠.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 아직 연애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무섭거든요. 지연아,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네, 엄마. 지금은 제 자신을 돌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지연은 최근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처음엔 집중이 안 됐지만 요즘은 일이 오히려 치유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지연아 나왔어. 오빠 일찍 왔네? 밥 먹었어? 아직? 같이 먹자.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어요. 순자가 밥을 한 그릇 더 퍼왔습니다. 민수야,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해 보여. 어머니, 오늘 은행에 좋은 소식 들었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경찰이 신랑. 아니, 그 사기꾼 박철민을 잡았대요. 해외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검거됐다고 하네요. 정말?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응, 조만간 재판 열린대. 아마 어머니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거래.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진짜 끝난 거구나. 네, 어머니. 그리고 또 하나. 민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해 금액 중 일부를 회수했대요. 전부는 아니지만 1,0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순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경찰이 계좌 추적해서 일부 금액을 동결시켰대요. 물론 나머지는 이미 빼돌려서. 하지만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게 어디예요.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1,000만 원이면 우리가 잃은 돈의 3분의 1 정도네요. 그래, 지연아.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이 일을 함께 이겨냈다는 거야. 그리고 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세 사람은 잠시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맨 위 선반에 놓여있던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연의 웨딩 사진이었어요. 순자는 액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연이 그걸 보고 얼어붙었어요. 엄마, 그거. 지연아, 이제 이건 치워야 할 것 같아. 괜찮겠니? 지연은 잠시 웨딩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자신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절정이었던 순간. 네, 엄마. 치워도 돼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순자는 웨딩 사진을 조심스럽게 창고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거실벽에 걸려있던 다른 액자를 가져왔어요. 피해자 모임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5명의 여자가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이걸 여기 걸까? 순자가 물었어요. 네, 엄마. 그게 좋겠어요. 순자는 단체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가짜 인연은 사라졌지만 진짜 인연은 남았네요. 그래, 지연아.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저 언니들도 있고 엄마도 있고 오빠도 있잖니. 민수가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지연아, 넌 강한 사람이야. 이 일을 견뎌냈잖아. 오빠, 고마워.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자가 문을 열자 영희 아줌마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야, 나왔어. 어머, 영희야. 어쩐 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우리 지연이 얼굴도 보고. 영희 아줌마는 큼지막한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뭐야? 지연이 좋아하는 과일이랑 떡 좀 샀어. 같이 먹자.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몇 달 전에 무거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자야, 너희 가족 정말 대단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겨냈잖아. 영희야, 너 덕분이야. 너가 그때 렌터카 번호 적어준 게 결정적 증거가 됐잖아. 에이, 그런 거였어? 나는 그냥 이상해서 적어뒀을 뿐인데. 영희 아줌마는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에는 뿌듯함이 어려 있었어요. 그나저나 순자야, 순옥이는 어떻게 됐어? 순자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순옥 언니, 경찰 조사 받았어. 중매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저 사기꾼들한테 중매비로 500만 원을 받았다더라. 500만 원이나? 응. 순옥 언니도 빚이 많았나 봐. 그래서 눈이 멀었나.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벌금형 300만 원 받았어. 그리고 지금은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더라. 편지에는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도 사기인 줄 몰랐다고 쓰여 있었어. 용서할 거야? 모르겠어, 영희야. 순옥 언니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한 일은 쉽게 용서되지 않아. 그래, 순옥이도 참 안 됐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곧 지연이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영희 아줌마. 저 다음 주에 회사에서 포상 받아요. 정말? 무슨 포상? 신규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 냈다고. 상여금도 나온대요. 어머, 우리 지연이 대단한데. 순자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축하해, 지연아. 민수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지연아, 넌 정말 멋져. 지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희 아줌마가 돌아가고 세 가족은 다시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거실을 물들였어요. 엄마, 오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뭔데, 지연아? 저 다음 달부터 봉사활동 하려고요. 봉사활동? 네. 결혼사기 피해자들 돕는 단체가 있대요. 거기서 상담 봉사자 모집한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순자와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정말 괜찮겠어? 힘들지 않을까? 처음엔 저도 고민했어요. 하지만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민수는 여동생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지연아, 정말 대견하다. 넌 진짜 강한 사람이야. 오빠, 전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지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민수 말을 들었더라면. 엄마, 이제 그만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이렇게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지연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오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증거 찾아줘서 고마워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괜찮아. 아직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지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며칠 전 받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수진 언니가 보낸 편지였어요. 지연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넌 혼자가 아니야.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안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우리 지연이 정말 강하게 자랐어.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순자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이 남긴 돈으로 지연이가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우리 가족은 함께니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결혼 사기 예방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피해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민수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결혼 사기 예방 캠페인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순자네 집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가짜 인연은 사라졌지만 진짜 인연은 남았어요. 상처는 깊었지만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지연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아마도.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계속 불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내일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인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